우르릉 쾅. 하늘이 찢어질 듯한 뇌성병력이 고막을 때리고 억수같이 쏟아지는 장대비가 칠흑 같은 어둠을 집어삼킬 듯 포효하는 밤이었다. 소연은 우물가 난간을 부여잡은 채 숨을 헐떡이며 저 깊고 어두운 심연 속에서 번뜩이는 두 개의 거대한 황금빛 눈동자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것은 인간의 것도 짐승의 것도 아니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시야를 가렸지만 우물 바닥에서 소용돌이치는 물살 사이로 빈을 덮인 거대한 머리가 고통스럽게 몸부림치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살려주시오. 누구든 제발. 마치 짐승의 신음이 사람의 말처럼 귓가에 울리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그 눈빛에는 절박한 호소가 담겨 있었다.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쳐야 마땅한 상황이었으나 소연의 발은 마치 땅에 뿌리를 내린 듯 움직이지 않았고 그녀의 심장은 두려움보다는 알 수 없는 연민으로 세차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저것은 전설 속에나 나온다는 이무기가 틀림없었다. 승천하지 못하고 물속에 갇혀 천년을 기다린다는 영물. 그러나 지금 소연의 눈앞에 있는 존재는 신성함보다는 처절함에 가까웠다. 폭우로 인해 불어난 우물물이 소용돌이치며 이무기의 몸을 벽에 거칠게 부딪히게 만들고 있었고 미끄러운 이끼 낀 벽을 타고 오르려다 자꾸만 미끄러지는 그 모습은 마치 벼랑 끝에 몰린 소연. 자신의 처지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기다리세요. 내 금방 구해드리리다. 소연은 엉겁결에 소리치며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마땅한 밧줄 하나 보이지 않았다. 빗줄기는 점점 거세져 눈을 뜨기조차 힘들었고 이무기의 머리가 물속으로 잠겼다 떠오르기를 반복하는 위태로운 순간이 이어졌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신이 입고 있던 무명 치마의 단을 잡고 있는 힘껏 찢어내기 시작했다. 찌익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빗소리에 묻혔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치마폭을 길게 엮어 동아줄을 만들었다. 차가운 빗물이 속살까지 파고들어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지만 소연은 이를 악물고 우물 안으로 엮은 천을 내려보냈다. 이것을 잡으세요. 어서요. 그녀가 목이 터져라 외치자 우물 아래에 거대한 그림자가 반응하듯 천의 끝자락을 턱으로 낚아채듯 물었다. 순간 묵직한 무게감이 양팔에 전해지며 소연의 몸이 우물 난간 쪽으로 확 쏠렸다. 자칫하면 그녀마저 저 깊은 수렁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그녀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발을 땅에 박고 버티며 조금씩 아주 조금씩 줄을 당겨 올렸다. 손바닥 피부가 쓸려나가 쓰라린 통증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줄을 놓지 않았다.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시집살이의 모진 구박을 견뎌내며 쌓인 한과 오기가 이 순간 초인적인 힘으로 발현되는 듯했다. 마침내 우물 입구에 거대한 머리가 드러났을 때 번개가 번쩍이며 그 기이한 형상을 비추었다. 검푸른 비늘 사이로 붉은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고 황금색 눈동자는 소연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포식자의 살기가 아닌 깊은 감사의 뜻을 담은 듯 고요했다. 이무기는 소연이 만들어준 생명줄을 놓고 미끄러지듯 우물 밖으로 몸을 빼냈다. 그 길이는 좋기 5장정의 키를 합친 것보다 길어 보였고 굵기는 아름드리 나무와 같았다. 녀석은 잠시 소연의 발치에 머무르며 거친 숨을 몰아쉬더니 이내 빗속의 어둠을 타고 뒷산 쪽으로 스르르 사라져 버렸다. 긴장이 풀린 소연은 진흙탕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녀석이 사라진 곳을 바라보았다. 방금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인지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조차 가지 않았다. 그때 안채 쪽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고함이 소연을 차가운 현실로 거칠게 잡아끌었다. 이 밤중에 안 자고 밖에서 무슨 굿을 벌이는 게냐. 재수없게 비오는 날 청승을 떨고 있어. 시어머니 최 씨의 목소리였다. 소연은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켰으나 찢어진 치마와 진흙투성이가 된 몰골을 감출 길이 없었다. 그녀는 황급히 옷매무새를 추스르려 했지만 이미 젖어버린 저고리와 찢겨나간 치마폭은 그녀가 겪은 사투의 흔적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소연은 쿵쾅거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안채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겼다. 3년 전 이 집에 시집 올 때만 해도 그녀는 꽃같이 고운 새색시였으나 지금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죄명 아래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죄인이 되어 있었다. 남편 태수는 원인 모를 병으로 자리에 누운 지 오래였고 집안의 모든 불행은 오로지 소연의 부덕 탓으로 돌려졌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퀴퀴한 한약 냄새와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윗목에 누워있는 남편 태수는 핏기 없는 얼굴로 얕은 숨만 내쉬고 있었고 그 옆에는 호랑이 같은 눈으로 소연을 노려보는 최 씨가 앉아 있었다. 촛불 그림자가 일렁이며 최 씨의 주름진 얼굴을 더욱 기괴하게 만들었다. 꼴을 보아하니 어디서 뒹굴다 온 게로구나. 서방은 오늘 내일하며 피를 토하는데 며느리라는 년이 밥마실이라도 다녀온 게냐? 최 씨의 비난은 비수처럼 날카로워 소연의 가슴을 후벼 팠다. 아니옵니다, 어머님. 잠시 물을 길러갔다가 발을 헛디뎌. 소연은 기어들가는 목소리로 변명했지만 최 씨는 들으려 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소연의 찢어진 치마를 손가락질하며 혀를 찼다. 대체 옷까지 해입힌 지 얼마나 되었다고 저리 찢어 먹어? 내년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집안의 우환이 끊이지를 않아. 귀신이 붙어도 단단히 붙었지. 소연은 차마 우물 속에서 이무기를 보았다는 말을 꺼낼 수 없었다. 만약 그 이야기를 했다가는 미친 사람 취급을 받거나 유물을 집안에 들였다며 당장 몽둥이 찜질을 당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젖은 몸을 떨며 최 씨의 폭언을 견뎌내야만 했다. 내 더는 못 참겠다. 3년이나 기다려줬으면 할 만큼 했다. 아이도 못 낳고 서방 병구안도 시원찮고 이제는 밤중에 돌아다니며 집안 물건까지 망가뜨려? 최 씨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더니 급기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벽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장부를 꺼내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이달 안으로 약값이며 빚을 갚지 못하면 이 집도 넘어갈 판이다. 네가 가져온 혼수라고는 쥐뿔도 없으니 밤만 축내는 식충이를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다. 그 말은 곧 쫓겨날 것이라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소연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뚝뚝 떨어져 방바닥을 적셨다. 가난한 선비의 딸로 태어나 배운 것이라고는 글줄과 바느질 뿐이었던 그녀가 이 집에서 쫓겨나면 갈 곳이라고는 차가운 길바닥 뿐이었다. 친정은 이미 기울어 부모님 모두 돌아가신 지 오래였고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천의 고아와 다를 바 없는 신세였다. 어머님,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더 열심히 일해서 약값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소연은 최 씨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으나 최 씨는 매몰차게 발길질을 하여 그녀를 밀어냈다. 듣기 싫다. 썩 물러가서 젖은 옷이나 갈아입어. 내 눈앞에 띄면 당장 머리채를 잘라 내쫓을 테니. 소연은 비틀거리며 부엌에 딸린 작은 쪽방으로 물러나왔다. 차가운 냉기가 감도는 방바닥에 쓰러지듯 눕자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녀는 젖은 옷을 벗어내며 붉게 부어오른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이무기를 구하느라 생긴 상처였다. 나는 짐승도 살려내는데 정작 내 목숨 하나 건사하기가 이토록 힘들단 말인가. 자괴감이 밀려왔지만 한편으로는 기이한 안도감이 들기도 했다. 그 거대한 생명체가 자신의 도움으로 살아나 어둠 속으로 사라지던 그 뒷모습. 그리고 마지막 순간 자신과 마주쳤던 그 황금빛 눈동자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소연에게 살아라, 어떻게든 살아남아라 라고 말하는 것만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소연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부은 눈을 비비며 아침밥을 지으러 부엌으로 나갔다. 쌀독을 열어보니 바닥이 훤히 드러나 있었다. 한 줌도 채 되지 않는 쌀을 씻으며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요란한 징소리와 함께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계시오. 이 집에 서린 흉흉한 기운을 씻어내러 온 만신이요. 소연이 놀라 나가보니 화려한 무복을 입은 무당 한 명과 짐꾼들이 대문 앞에 서 있었다. 그 무당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고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뒤이어 안채문이 열리며 최 씨가 헐레벌떡 뛰어나왔다. 아이고, 용한 만신께서 이제야 오셨습니까? 어서 들어오십시오. 최 씨는 마치 구세주라도 만난 듯 무당을 반겼다. 무당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킁킁거리며 짐짓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이런 집안의 비린내가 진동을 하는구나. 음습한 것이 끌리를 틀고 앉아 집안의 양기를 다 빨아먹고 있어. 무당의 시선이 소연에게 꽂혔다. 그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독사처럼 섬뜩했다. 전현이로구나. 전현이 바로 애군 덩어리야. 무당이 소연을 향해 부채를 쫙 펴며 소리치자 최 씨의 얼굴이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졌다. 소연은 직감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을 내쫓기 위해 최 씨가 꾸민 일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녀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다. 어젯밤 자신이 구해준 그 존재가 남긴 흔적이 이 집안에 어떤 파란을 불러올지, 그리고 무당의 저주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게 될지 말이다. 부엌 한 구석, 소연이 숨겨두었던 찢어진 치마폭 사이에서 미세하게 빛나는 비늘 조각 하나가 푸른 빛을 발하고 있었다. 징징징. 쇳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날카롭게 울려 퍼지며 마당의 정적을 깨뜨렸다. 무당 월매가 흔드는 방울소리는 마치 저승사자의 발걸음 소리처럼 소름 끼치게 다가왔다. 붉은색과 푸른색 천을 양손에 휘감고 눈을 까집어 희번덕거리는 꼴이 영락없이 귀신 들린 형상이었다. 최 씨는 마루 끝에 걸터 앉아 두 손을 비비며 연신 허리를 굽혔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디 우리 태수 살려주시고 집안에 낀 애군을 모조리 걷어내 주시옵소서.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을 넘어선 광기 어린 집착이 서려 있었다. 소연은 부엌 문지방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숨죽이고 있었다. 어젯밤에 그 신비롭고도 두려웠던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집안은 난데없는 구판으로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다. 월매는 춤을 추듯 마당을 휘젓고 다니다가 갑자기 우물가로 달려가 멈춰섰다. 그녀의 코가 벌름거리더니 짐승처럼 바닥을 킁킁대며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여기로구나. 여기서 비린내가 진동을 해. 아주 묵은 구렁이 냄새가 풀풀 나는 것이 이곳이 바로 사기의 근원이야. 월매의 지팡이가 우물 난간을 탁탁 내리치자 최 씨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나왔다. 아이고, 만신님. 그곳은 어젯밤 며느리 년이 물을 샀는다며 서성거리던 곳입니다. 설마 아니 전현이 우물에 무슨 짓이라도 한 겁니까? 최 씨의 의심 가득한 눈초리가 소연에게 꽂혔다. 소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젯밤 이무기를 구해준 일이 이렇게 왜곡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월매는 찢어질 듯한 눈매로 소연을 노려보며 다가왔다. 그녀의 입가에는 비열한 웃음이 걸려 있었다. 이년아, 내년 몸에서 물비린내가 진동을 하는구나. 내가 밤새 무슨 짓을 했는지 이 만씨는 다 알고 있다. 뱀을 불러들였지. 응, 집안의 대를 끊어먹으려고 음습한 뱀 귀신을 불러들여 사통을 한 게야. 말도 안 되는 억지였으나 공포에 질린 최 씨에게는 그것이 곧 진실이었다. 소연은 억울함에 입술을 깨물었다. 천부당 만부당 하옵니다. 저는 그저 물을 기르러 갔을 뿐 뱀 귀신이라니요. 어찌 그런 흉측한 말씀을 하십니까? 소연이 항변하려 했으나 월매는 그녀의 말을 자르며 팥과 소금을 한 줌 쥐어 얼굴에 냅다 뿌렸다. 따가운 소금 알갱이가 눈과 볼을 때렸지만 소연은 눈물을 흘릴 수조차 없었다. 닥쳐라. 내년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멀쩡하던 아들이 시름시름 알아놓은 게 우연인 줄 아느냐. 내 사주팔자에 낀 살이 남편을 잡아먹고 시어머니를 말려 죽이는 형국이건을
어디서 감히 주둥아리를 놀려. 월매의 호통에 최 씨는 옆에 있던 빗자루를 들어 소연의 등을 후려치기 시작했다. 이 요물 같은 년, 내 아들 살려내라. 내년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하게 생겼어. 메타작이 이어질 때마다 소연은 신음소리를 삼키며 바닥에 웅크렸다. 육체의 고통보다 더 참기 힘든 것은 자신의 선의가 아기로 매도당하는 현실의 비참함이었다. 어젯밤 그 황금빛 눈동자를 가진 생명체를 살려낸 것이 과연 죄였단 말인가? 생명을 살린 대가가 고작 이런 멸시와 폭력이란 말인가? 구파는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이어졌다. 월매는 돼지머리를 우물 앞에 놓고 칼춤을 추며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워댔다. 그녀는 굿이 끝날 무렵 우물 주변의 진흙 바닥에서 무언가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어젯밤 이무기가 몸을 비틀며 남긴 끈적한 점액질과 떨어져 나간 비늘 조각이었다. 그러나 햇빛 아래서 말라비틀어진 그것은 영롱한 빛을 잃고 그저 흉물스러운 껍질처럼 보일 뿐이었다. 월매는 그것을 높이 쳐들며 소리쳤다. 보아라, 이것이 바로 증거다. 구렁이가 허물을 벗어놓고 간 자리야. 며느리 년이 우물에 독을 탔거나 뱀을 키우고 있는 게 분명해. 최 씨는 그 모습을 보고 까무러칠 듯 놀라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이고, 세상에, 내 집에 뱀이라니, 구렁이라니. 그날 저녁 집안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월매는 두둑한 복채를 챙겨 떠나면서 최 씨에게 은밀한 말을 남겼다. 사흘이요. 사흘 안에 저 애군 덩어리를 내보내지 않으면 아드님 목숨은 장담 못하오. 이미 전연의 음기가 아드님의 명주를 갉아먹고 있으니 서둘러야 할 것이오. 그 말은 최 씨의 마음에 불을 지른 격이었다. 최 씨는 채란 눈으로 사랑채에 누워있는 아들을 한번 바라보고는 결심한 듯 안채로 들어와 소연을 호출했다. 소연은 멍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최 씨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했다. 더는 긴 말하지 않겠다. 너도 들었겠지. 만신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다. 네가 온 뒤로 집안 꼴이 말이 아니다. 최 씨는 품에서 엽전 몇 떫을 꺼내 소연의 앞에 던졌다. 짤그랑 하는 소리가 비수처럼 소연의 가슴에 박혔다. 이걸로 노잣돈이나 해라. 친정으로 돌아가든 어디 가서 굶어 죽든 내 알바 아니다. 당장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이 집에서 나가거라. 소연은 고개를 들어 최 씨를 바라보았다. 어머님,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지금 이 몸으로 어디를 가란 말씀이십니까? 서방님 병고와는 누가 하고 끼니는 누가 챙깁니까? 그녀의 호소는 절박했으나 최 씨는 고개를 돌려 외면했다. 네가 있으면 태수가 죽는다는데 내가 어찌 너를 두겠느냐. 내 아들 살리려면 네가 죽어야지. 소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쫓겨나는 것은 기정사실이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자신의 좁은 방으로 돌아왔다. 짐이라야 낡은 옷가지 몇 벌과 시집올 때 가져온 나무, 비녀 하나가 전부였다. 3년간 뼈 빠지게 일하며 흘린 피땀이 고작 쫓겨남으로 보상받는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다. 밖은 다시 어둠이 내려앉았고 소쩍새 울음소리만이 처량하게 들려왔다. 소연은 짐을 싸다 말고 우두커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뒷산 너머로 희미한 달빛이 비치고 있었다. 문득 어젯밤의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 거대한 짐승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상처는 다 나았을까? 자신의 처지가 경각에 달렸음에도 그녀는 여전히 그 생명체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남편 태수가 있는 방에서 격한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쿨럭쿨럭. 소연은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켜 남편의 방으로 달려갔다. 비록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 무능한 남편이었지만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방문을 열자 태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부인, 나 좀
물 좀 다오. 태수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았다. 소연은 서둘러 물을 떠와 그의 입가에 대주었다. 물을 마신 태수는 조금 진정된 듯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소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죄책감이 섞여 있었다. 미안하오. 내가 못나서 어머니를 말리지도 못하고. 소연은 태수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앙상하게 말라 뼈만 남아 있었다. 아닙니다. 서방님. 마음 굳게 먹고 쾌차하셔야지요. 그녀는 애써 미소 지으며 위로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것이 마지막 작별 인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목이 메어왔다. 태수는 힘겹게 고개를 저었다. 자네는 죄가 없어. 다 내 업보지. 그는 다시 기침을 토해내며 혼절하듯 잠이 들었다. 소연은 한참 동안 남편의 잠든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방을 나왔다. 마루에 나서자 밤바람이 차가웠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을 우물가로 옮겼다. 어젯밤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사투를 벌였던 그곳. 우물물은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하기만 했다. 소연은 우물 난간에 기대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무기님, 만약 당신이 정말 영물이라면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바라는 건 부귀 영화도 장수도 아닙니다. 그저 억울한 누명을 벗고 남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제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그녀의 간절한 기도가 우물 깊은 곳으로 스며들어갔다. 그때 달빛에 반사된 우물물 표면에 미세한 파동이 일었다. 퐁, 퐁. 마치 누군가 아래에서 신호를 보내는 듯한 작은 물방울 소리였다. 소연은 눈을 의심하며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으나 칠흑 같은 어둠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잘못 본 것일까? 아니면 헛것을 본 것일까? 하지만 그녀가 돌아서려는 순간 발치에 무언가 툭 하고 걸리는 것이 있었다. 허리를 굽혀 살펴보니 어제 자신이 찢어서 내려보냈던 무명 치마의 조각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 천조각은 흙투성이가 되어 버려진 것이 아니라 곱게 개어져 우물가 돌 위에 놓여 있었다. 마치 누군가, 아니 무언가가 일부러 가져다 놓은 것처럼 정갈한 모양새였다.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 천 조각을 집어들었다. 축축하게 젖어 있었지만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차갑지 않고 묘하게 따뜻했다. 그리고 천 사이에서 은은한 향기가 풍겨 나왔다. 그것은 비린내도 곰팡이 냄새도 아닌 깊은 산속 옹달샘에서나 맡을 수 있는 맑고 청아한 향기였다. 소연의 가슴 한구석에서 희미한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다. 월매는 뱀 귀신의 저주라고 했지만 소연의 직감은 다르게 말하고 있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었다. 이것은 약속이었다.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말없는 맹세였다. 사흘. 소연은 입술을 깨물며 되뇌었다. 사흘 안에 쫓겨날 운명이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그 천조각을 품에 소중히 안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내일은 최 씨의 성화가 더욱 거세질 것이고 월매가 남기고 간 불안의 씨앗이 온 집안을 옥죄어 올 것이다. 그러나 소연은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묘한 확신이 들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던 그 황금빛 눈동자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그녀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을 감싸는 안개는 더욱 짙어졌고 마당 구석구석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들이 일렁였다. 흙담 너머 숲속에서는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고 가끔씩 들리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마치 다가올 파국을 예고하는 듯했다. 소연은 잠들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다가올 운명의 시간을 기다렸다. 벽장 속 쥐들이 갈짝거리는 소리마저도 거대한 징조처럼 느껴지는 밤이었다. 과연 내일 날이 밝으면 어떤 시련이 닥쳐올 것인가? 그리고 우물 속의 그 존재는 다시 나타날 것인가? 모든 것이 불확실한 가운데 단 하나의 진실만이 어둠 속에서 숨죽이고 있었다. 인과의 수레바퀴는 이미 구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사흘이라는 시간은
잔인하리만치 빠르게 흘러갔다. 최 씨의 독촉은 시시각각 목을 조여왔고 집안의 분위기는 초상집보다 더한 침묵과 냉기로 가득 찼다. 약속된 마지막 날 밤, 소연은 햇마루에 앉아 핏빛으로 물들어가는 저녁노를 바라보고 있었다. 부엌 살림은 이미 최 씨가 고용한 일꾼들에 의해 거칠게 정리되었고 소연의 손때가 묻은 기물들은 마당 구석에 처박혀 있었다. 내일 날이 밝는 즉시 나가는 것이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이 집 문지방을 넘을 생각일랑 아예 말거라. 최 씨가 던진 마지막 통첩이 귓가에 맴돌았다. 굶주림과 피로로 지친 소연의 몸은 솜처럼 무거웠지만 정신만은 이상하리만치 또렷했다. 이대로 쫓겨나면 남편 태수는 약 한 첩 써보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고 자신은 영원히 시어머니와 남편을 잡아먹은 폐륜아라는 오명을 쓰고 살아가야 했다. 억울함이 가슴을 치고 올라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밤이 깊어 삼경이 되자 온 세상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소연은 몰래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차라리 이 목숨을 끊어 결백을 증명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극단적인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그녀의 발걸음은 홀린 듯 우물가로 향했다. 며칠 전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과는 달리 오늘 밤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달이 중천에 떠 있어 우물가를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소연은 우물 난간을 부여잡고 검은 수면을 내려다보았다. 자신의 초라한 얼굴이 물 위에 비쳤다. 이무기님, 듣고 계십니까? 당신을 살린 것이 죄가 되어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뜻입니까? 그녀의 눈물 한 방울이 톡 하고 수면 위로 떨어져 파문을 일으켰다. 그 작은 파동은 멈추지 않고 점점 커지더니 이내 우물 전체가 거세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우르르르 땅 밑에서부터 들려오는 낮은 진동음이 발바닥을 타고 전해졌다. 소연이 놀라 뒷걸음질 치려는 순간 우물 한가운데서 거대한 물기둥이 솟구쳐 올랐다. 그리고 그 물보라 사이로 며칠 전 보았던 그 거대한 머리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달빛을 받은 이무기의 비늘은 옥처럼 푸른 빛을 띠며 신비롭게 반짝였고 황금색 눈동자는 소연을 향해 고요히 빛나고 있었다. 놀라움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소연의 눈앞에서 이무기는 입을 벌려 무언가를 툭 뱉어냈다. 그것은 주먹만한 크기의 붉은 구슬이었다. 구슬은 땅에 떨어지지도 않고 공중에 둥둥 떠서 은은한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다. 여의주? 전설 속에서나 듣던 소원을 들어주는 구슬이 눈앞에 실제하고 있었다. 하지만 놀라움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이무기는 다시 한번 몸을 크게 비틀더니 꼬리로 우물 깊은 곳에서 건져 올린 듯한 물건을 소연의 발치에 내려놓았다. 그것은 썩지 않는 흑단나무로 만들어진 고풍스러운 함이었다. 오랜 세월 물속에 잠겨 있었음에도 칠이 벗겨지지 않고 자개 장식이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소연이 떨리는 손으로 함을 집어들려는 찰나 이무기는 낮은 울음소리를 내며 머리를 숙여 소연에게 인사를 하듯 조리더니 순식간에 물속으로 자취를 감췄다. 수면은 다시 거짓말처럼 잠잠해졌고 남은 것은 공중에 떠있는 붉은 여의주와 소연의 발치에 놓인 흑단함 뿐이었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여의주를 손에 쥐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잡았다. 요망한 년, 드디어 꼬리가 잡혔구나. 갑자기 마당을 밝히는 횃불과 함께 찢어지는 듯한 고함이 터져나왔다. 대문 뒤와 담장 밑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맨 앞에는 눈을 번들거리는 무당 월매가, 그 뒤에는 사색이 된 최 씨와 머슴들이 몽둥이를 들고 서 있었다. 함정이었다. 월매는 소연이 마지막 밤에 딴 마음을 먹고 도주하거나 굿을 방해할 것이라며 최 씨를 부추겨 잠복하고 있었던 것이다. 월매의 시선은 소연의 손에 들린 붉은 여의주에 꽂혔다. 그녀의 탐욕스러운 눈동자가 횃불보다 더 이글거렸다. 저것 봐라. 내 말이 맞지 않느냐?
우물 귀신과 사통하여 도깨비 불을 불러내고 저주를 걸고 있었어. 저 붉은 구슬이 바로 사람의 피를 빨아 만든 사악한 물건이다. 최 씨는 흑단함과 여의주를 보고 기겁을 하며 뒷걸음질 쳤다. 아이고, 세상에, 저게 대체 무슨 흉물이란 말이냐. 내년이 기어이 우리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 작정이로구나. 최 씨의 비명의 머슴들이 주춤거리는 사이 월매가 재빠르게 소연에게 달려들었다. 이리 내놔. 그 사악한 물건은 신의 제자인 내가 봉인해야 한다. 월매는 소연의 팔을 낚아채며 여의주를 뺏으려 안간힘을 썼다. 소연은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안 됩니다. 이건 그런 물건이 아닙니다. 저를 살리려고 주신 선물입니다. 소연이 외쳤지만 월매의 손아귀 힘은 억세였다. 실랑이 끝에 소연은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고 흑단함이 굴러떨어지며 뚜껑이 열렸다. 함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금은보화가 아니었다. 낡은 종이 뭉치와 옥으로 만든 도장이었다. 달빛 아래 드러난 문서를 본 최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저것은? 최 씨는 잊고 있었던 기억의 파편을 맞추듯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그것은 10년 전 돌아가신 시아버님이 잃어버렸다고 통탄에 마지 않았던 집안의 전담 문서와 족보였다. 당시 집안에 도둑이 들어 귀중품과 함께 사라졌던 갑오들이 왜 우물 속에서 나온 것일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월매는 오직 여의주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 비켜라. 이 요물이 내뿜는 사기를 막아야 해. 월매는 소연을 발로 차고 여의주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붉은 구슬에 닿는 순간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살타는 냄새가 진동했다. 아, 뜨거워. 월매는 비명을 지르며 손을 감싸쥐고 나뒹굴었다. 여의주에서 뿜어져 나온 붉은 빛이 순간적으로 강해지더니 월매를 튕겨내 버린 것이었다. 그 빛은 마치 주인을 알아보는 듯 소연에게는 따스했지만 탐욕을 품은 자에게는 불덩이와 같았다. 마당에 있던 머슴들은 공포에 질려 웅성거렸고 최 씨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쏟아진 문서와 고통스러워하는 무당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소연은 아픈 몸을 일으켜 다시 여의주를 집어들었다. 신기하게도 그녀의 손에서는 아무런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때 사랑채 문이 벌컥 열리며 병든 남편 태수가 기어 나왔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깬 모양이었다. 부인, 무슨 일이오? 쿨럭. 태수는 마당의 난장판을 보고 놀라 쓰러질 듯 비틀거렸다. 소연은 본능적으로 태수에게 달려갔다. 서방님, 나오시면 안 됩니다. 그녀가 태수를 부축하는 순간 손에 쥐고 있던 여의주의 빛이 태수의 몸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붉은 기운이 태수의 창백한 얼굴을 감싸자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다. 태수의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고 핏기 없던 얼굴에 순식간에 홍조가 돌기 시작한 것이다. 태수는 놀란 눈으로 자신의 가슴과 소연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답답하던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소. 온몸에 힘이 돌아오는 것 같아. 죽어가던 사람이 순식간에 기력을 되찾는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이것은 요술이 아니었다. 명백한 신물의 가오였다. 고통에 몸부림치던 월매가 악에 바친 목소리로 소리쳤다. 속지 마라. 저것은 눈속임이다. 잠시 기운을 북돋아 정기를 빨아먹으려는 수작이야. 당장 전현을 멍석마리에서 불태워 죽여야 해. 월매는 화상 입은 손을 부들거리며 품에서 부적을 꺼내 들었다. 하지만 이제 분위기는 반전되었다. 머슴들은 더 이상 월매의 말에 따르지 않고 주춤거렸고 최 씨의 눈빛도 흔들리고 있었다. 소연은 태수를 부축해 일으켜 세우며 당당하게 최 씨를 마주 보았다. 어머님, 보셨습니까? 이 구슬은 사람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저 함 속에 든 것은 잃어버린 우리 집안의 보물입니다. 이래도 제가 집안을 망치는 요물입니까? 소연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녀의 뒤에는 든든한 남편과 보이지 않는 이무기의 비호가 있었다. 그러나 월매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사기 행각이 들통날까 두려워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다. 다들 뭐 하고 있느냐? 전현이 흑마술로 너희 주인마님을 홀리고 있다. 내가 이 집안의 안위를 위해 천기를 읽었는데 감히 내 말을 거역해? 월매가 징을 미친 듯이 두드리며 괴성을 지르자 밤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와 달을 가렸다. 바람이 거세게 불며 횃불이 꺼질 듯 일렁였다.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자 최 씨는 다시 혼란스러워하며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때 우물 쪽에서 다시 한번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이 들려왔다. 이번에는 물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분노한 짐승의 포효, 아니 하늘을 찢는 용의 울음소리였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붕 위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 거대한 형체가 기와 지붕을 타고 내려오고 있었다. 번개가 칠 때마다 드러나는 그 모습은 더 이상 상처 입은 이무기가 아니었다. 머리에는 사슴의 뿔이 돋아나고 있었고 수염은 파도처럼 넘실거렸다. 승천을 앞둔 영물 중의 영물이 그 위용을 드러낸 것이다. 녀석은 월매를 향해 시뻘건 혀를 날름거리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다. 소연은 직감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오늘 밤 이 마당에서 누구는 벌을 받고 누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흑단함 속에 숨겨진 비밀과 월매의 추악한 과거가 낱낱이 드러날 순간이 코앞에 닥쳐왔다. 쾅!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지붕 위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마당으로 쇄도했다. 사람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기와장이 와르르 쏟아져 내리는 소리 사이로 푸른 비늘을 번뜩이는 거대한 짐승이 그 위용을 드러냈다. 그것은 단순히 큰 뱀이 아니었다. 머리에는 사슴의 뿔이 돋아나고 턱 아래에는 신선처럼 긴 수염이 바람에 흩날리는 승천 직전의 이무기였다. 녀석이 내뿜는 거친 숨결에서는 유황 냄새와 비냄새가 뒤섞인 묘한 향기가 났고 황금빛 눈동자는 정확히 무당 월매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그 눈빛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죄인을 심판하려는 재판관의 엄기를 품고 있었다. 월매는 다리가 풀려 털썩 주저앉으면서도 손에 쥔 방울을 놓지 않고 덜덜 떨고 있었다. 이건 환영이다. 요물이 부리는 헛것이야. 그녀가 악을 쓰며 소리쳤지만 그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갈라지고 있었다. 이무기가 입을 크게 벌리자 그 안에서 시퍼런 서기가 뿜어져 나왔다. 마당에 켜져 있던 횃불들이 일시에 꺼지며 주인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오직 소연이 쥐고 있는 여의주의 붉은 빛과 이무기의 안광만이 현장을 비추었다. 그때 이무기의 목소리가 아닌 마치 허공에서 울리는 듯한 웅장한 소리가 사람들의 뇌리에 직접 박혔다. 탐욕에 눈이 멀어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인간아. 네 죄가 우물 깊이보다 깊거늘 어찌 감히 신의 이름을 팔아 선량을 헤아려 드느냐. 그 소리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울리는 천둥과 같았다. 최 씨와 머슴들은 머리를 땅에 박고 벌벌 떨었고 병에서 갓 깨어난 태수만이 소연을 보호하려는 듯 그녀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그 광경을 목도하고 있었다.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문서들을 집어들었다. 여의주의 불빛에 비친 문서를 확인한 태수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어머니, 이것 좀 보십시오. 이것은 10년 전 아버님 장례를 치르던 날 도둑 맞았던 전답 문서와 패물함이 아닙니까? 최 씨가 고개를 들어 문서를 확인하고는 입을 딱 벌렸다. 아니, 이것이 어찌 우물 속에. 그때 분명 도둑이 들어 몽땅 털어갔다고. 태수의 시선이 날카롭게 월매를 향했다. 그날 장례를 주관했던 만신이 바로 당신이었지. 상여가 나가고 집안이 어수선한 틈을 타 당신이 훔친 게로군. 관가에 신고하려던 것을 막고 액된 굿을 해야 한다며 구판을 벌인 것도 다 시간을 벌기 위함이었어.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10년 전 젊은 무당이었던 월매는 최 씨 집안의 가보를 훔쳐 달아나려 했다. 하지만 급하게 도망치다 우물가에서 인기척을 느꼈고 급한 마음에 훔친함을
우물 속에 던져 숨겨두었던 것이다. 나중에 꺼내갈 요량이었으나 그 우물은 이미 이무기가 탈리를 틀고 수행을 하던 곳이었다. 영물인 이무기의 기운에 눌려 감히 접근하지 못했던 월매는 10년이 지난 지금 소연을 내쫓고 집안을 장악하여 우물을 파헤칠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소연이 이무기를 구해줌으로써 그 계획이 틀어질 위기에 처하자 며느리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 축출하려 했던 것이다. 이놈들이 증거가 어디 있느냐. 억지 부리지 마라. 월매는 발악하며 품에서 붉은 가루를 꺼내 이무기를 향해 뿌렸다. 독사가 싫어한다는 유황과 비소가 섞인 맹독성 가루였다. 하지만 이무기는 코웃음을 치듯 콧김을 한 번 뿜어내어 가루를 역풍으로 날려버렸다. 쿨럭컥 자신의 독가루를 뒤집어 쓴 월매는 고통스럽게 기침하며 바닥을 굴렀다. 피부가 붉게 달아오르고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그녀의 꼴은 참혹하기 그지없었다. 이무기는 긴 꼬리를 휘둘러 월매의 도망칠 길을 막아버렸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늘을 울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내년이 이 집 아들에게 먹인 것은 약이 아니라 독초였다. 양기를 말려 죽이고 재물을 가로채려 했던 내 악행을 내가 물속에서 다 지켜보고 있었다. 그 말에 최 씨는 기절초풍할 듯 놀라며 가슴을 쳤다. 뭐라, 내 아들에게 독을 먹여? 내가 너를 얼마나 믿고 의지했는데. 최 씨는 배신감과 분노에 몸을 떨며 옆에 있던 몽둥이를 집어들고 월매에게 달려들었다. 이 천하의 몹쓸 년, 내 아들을 죽이려 해? 내 손으로 너를 찢어 죽일 것이다. 미친 듯이 매질을 하는 최 씨를 머슴들이 겨우 뜯어 말렸다. 태수는 어머니를 진정시키며 차갑게 월매를 내려다보았다. 더 이상 볼 것도 없다. 여봐라. 당장 이 요망한 여자를 포박하여 관하로 끌고 가라. 내 몸에 쓴 독과 훔친 재물에 대한 죗값을 톡톡히 치르게 할 것이다. 머슴들은 지체 없이 밧줄을 가져와 월매를 꽁꽁 묶었다. 월매는 살려주시오. 내가 잠시 미쳤었소. 하며 애원했지만 이미 그녀를 보는 사람들의 눈빛은 싸늘하기만 했다. 상황이 정리되자 이무기는 지붕에서 스르르 내려와 마당 한가운데에 칠리를 틀었다. 거대한 몸집이 마당을 가득 채웠지만 이상하게도 위압감보다는 포근함이 느껴졌다. 녀석은 고개를 숙여 소연과 눈을 맞추었다. 소연은 홀린 듯 이무기에게 다가가 손을 뻗었다. 차갑고 딱딱할 줄 알았던 비늘은 의외로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감사합니다. 은혜를 갚아주셨군요. 소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자 이무기는 붉은 혀를 날름거려 소연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것은 짐승과 인간의 교감이 아닌 생명을 나눈 존재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깊은 신뢰의 표현이었다. 이무기는 소연의 손에 들린 여의주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가로저었다. 도로 가져가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그 구슬은 천년의 수행으로 빚은 나의 정수이니라. 너의 그 맑은 심성이 나를 살렸으니 이제 그 구슬이 너와 네 가족을 살릴 것이다. 나는 이제 묵은 허물을 벗고 하늘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 마음속으로 전해지는 이무기의 작별 인사에 소연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부디 안녕히 가십시오. 이 은혜 죽는 날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태수와 최 씨, 그리고 머슴들도 일제히 땅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다.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주고 집안을 구한 수호신에 대한 예우였다. 이무기는 긴 몸을 일으켜 하늘을 향해 포효했다. 쿠오, 그 소리와 함께 밤하늘의 먹구름이 소용돌이치며 갈라졌고 찬란한 황금빛 기둥이 구름 사이로 쏟아져 내렸다. 이무기의 몸이 황금빛으로 감싸이더니 네 개의 발에서 구름을 딛고 날아오를 수 있는 기운이 솟구쳤다. 용으로의 완전한 탈바꿈이었다. 거대한 용은 집안 상공을 3번 휘돌며 축복의 비를 뿌렸다. 그 비는 차가운 밤비가 아니라 메마른 땅을 적시고 병든 것을 치유하는 감로수였다. 용이 구름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최 씨 집안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새벽닭이 탈을 치며 울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악몽 같았던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마당에는 비에 씻겨 내려간 월매의 흔적 대신 용이 남기고 간 석이 어린 기운만이 감돌고 있었다. 태수는 이제 완전히 혈색을 되찾아 두 발로 꼿꼿이 서 있었다. 그는 소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부인, 고생 많았소. 내가 눈이 멀어 당신의 진심을 몰라보고 하마터면 큰일을 치를 뻔했소. 태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소연은 고개를 저으며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그동안의 서름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그때 최 씨가 주뼛거리며 그들 곁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표정은 쑥스러움과 미안함으로 잔뜩 일그러져 있었다. 평생 며느리를 구박만 했던 시어머니로서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듯했다. 하지만 최 씨는 용기를 내어 소연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처음으로 전해지는 온기가 있었다. 아가, 내 죄가 크다. 뱀보다 독한 것이 내 마음이었구나. 나를 용서해 다오. 최 씨가 무릎을 꿇으려 하자 소연은 황급히 그녀를 부축해 일으켰다. 어머님, 그러지 마십시오. 다 지난 일입니다. 이제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무탈하면 된 것 아닙니까? 소연의 넓은 아량에 최 씨는 참았던 통곡을 터뜨렸다. 아이고, 내가 복을 발로 찰 뻔했어. 며느리가 들어와 집안을 일으킨다는 말이 헛말이 아니었구나. 최 씨의 통곡 소리는 더 이상 저주나 원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묵은 업장을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회한의 눈물이었다. 소연은 여의주를 든 손을 가슴에 품었다. 여전히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우물 속 깊은 어둠에서 시작된 인연이 비바람을 뚫고 마침내 눈부신 광명으로 돌아온 것이다. 집안의 대들보가 바로 서고 가려졌던 진실이 밝혀졌으니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이 쌓아갈 행복한 미래뿐이었다. 마당 한 구석 용이 승천하며 남긴 비늘 하나가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소연의 앞날을 비추는 등불과도 같았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더니 그날 밤의 소동이 지나고 어느덧 계절은 두 번이나 바뀌어 훈풍이 불어오는 춘삼월이 되었다. 한때 귀곡성이 끊이지 않고 음습한 기운만 감돌던 최 씨의 집안에는 이제 따스한 봄볕이 가득 들어찼다. 무너져 내렸던 담장은 말끔하게 보수되었고 잡초만 무성하던 텃밭에는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돋아나 생명의 기운을 뽐내고 있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얼굴에 피어난 웃음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저 집이 용이 다녀간 집이라지. 복이 넝쿨째 굴러들어 왔어라며 부러움 섞인 덕담을 주고받았다. 기와 지붕 위 용이 승천할 때 딛고 올라갔던 추녀 끝에는 여전히 신비로운 광채가 은은하게 감돌아 밤이면 길을 지나는 나그네들의 이정표가 되어주곤 했다. 안방 아랫목에는 병석을 털고 일어난 태수가 단정하게 앉아 글을 읽고 있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의 안색은 옥처럼 맑고 혈색이 좋았다. 이무기가 남기고 간 여의주의 기운은 태수의 몸속에 깊이 박혀있던 도끼를 말끔히 씻어냈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욱 강건한 체력과 명석한 두뇌를 선물해 주었다. 태수는 되찾은 전담 문서를 바탕으로 마을의 황무지를 개간하고 소작인들에게 넉넉한 품삯을 주며 농사를 장려했다. 나눔이 곧 곳간을 채우는 길이다라는 소연의 조언을 따른 덕분에 집안의 재물은 날이 갈수록 불어났지만 인심 또한 잃지 않아 칭송이 자자했다. 태수의 글 읽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울려 퍼질 때마다 소연은 마루에서 바느질하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부엌에서는 구수한 된장국 냄새와 함께 최 씨의 흥겨운 콧노래 소리가 들려왔다. 예전 같으면 며느리에게 온갖 트집을 잡으며 호통을 쳤을 시간이지만 지금의 최 씨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갓 지은 하얀 쌀밥을 고봉으로 퍼담으며 소연을 불렀다.
아가, 어서 와서 아침 들거라. 오늘은 네가 좋아하는 조기를 구웠다. 살이 통통하게 오른 것이 아주 맛나겠구나. 최 씨는 소연의 밥숟가락 위에 생선살을 발라 올려주며 눈을 맞추었다. 그 눈빛에는 지난날의 도끼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미안함과 고마움만이 가득했다.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집안을 망칠 뻔했던 과거를 참회하며 최 씨는 소연을 며느리가 아닌 생명의 은인으로, 아니 귀한 딸처럼 모시고 있었다. 소연은 시어머니의 변화가 꿈만 같았다. 어머님, 제가 해도 되는데 어찌 매번 이러십니까? 편히 앉아 계세요. 소연이 송구스러워하며 말하자 최 씨는 손사래를 쳤다. 아니다, 아니야. 내 죄를 씻으려면 평생 너를 업고 다녀도 모자라다. 용왕님이 보내주신 귀한 며느리를 내가 몰라보고. 최 씨는 말끝을 흐리며 눈시울을 붉혔다. 관하로 끌려간 무당 월매가 곤장을 맞고 유배를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최 씨는 며칠을 식음 전폐하고 참회의 기도를 올렸었다. 그때 소연이 끓여준 미음 한 그릇이 최 씨의 다친 마음을 완전히 열게 한 계기가 되었다. 이제 고부 사이는 마을에서 둘도 없는 모녀지간처럼 다정해져 있었다. 식사를 마친 소연은 뒷마당 우물가로 향했다. 그날 이후 이 우물은 집안의 성지가 되었다. 소연은 매일 아침 제일 먼저 정화수 한 그릇을 떠서 우물가에 놓고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용왕님, 덕분에 저희 가족이 이리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부디 하늘에서도 굽어 살펴주소서. 맑은 물 위에는 파란 하늘과 흰 구름이 그림처럼 비치고 있었다. 더 이상 깊은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황금빛 눈동자는 없었지만 소연은 바람이 불 때마다 들리는 풍경 소리에서 혹은 비가 올 때마다 느껴지는 흙냄새에서 그 존재를 느낄 수 있었다. 이무기가 건네준 여의주는 안방 깊숙한 곳, 자개암 속에 고이 모셔두었다. 그 구슬은 밤이면 스스로 빛을 내어 방안을 따뜻하게 데워주었고 신기하게도 그 이후로 집안에는 모기나 파리 같은 해충조차 얼씬거리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마당에서 빨래를 널던 소연이 갑자기 현기증을 느끼며 비틀거렸다. 어쿠, 아가, 왜 그러느냐. 마루에서 콩을 고르던 최 씨가 버선발로 뛰어내려와 소연을 부축했다. 소연은 속이 울렁거려 헛구역질을 하면서도 애써 미소를 지으려 했다. 별일 아닙니다, 어머님. 점심에 먹은 것이 체했나 봅니다. 하지만 최 씨의 눈은 예사롭지 않게 반짝였다. 그녀는 서둘러 의원을 불러왔다. 진맥을 하던 의원의 표정이 심각하다가 이내 환하게 밝아졌다. 축하드립니다. 아주 힘차고 우렁찬 맥이 잡히는군요. 태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귀한 아드님일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최 씨는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듯 기뻐하며 소연의 손을 잡고 놓지 않았다. 아이고, 조상님 감사합니다. 용왕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떡두꺼비 같은 손주가 생기는구나. 태수 역시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와 소연을 와락 껴안았다. 부인 고맙소. 정말 고생 많았소. 내 이제 당신과 우리 아이를 위해 더 열심히 살리다. 소연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3년 동안 아이가 없어 겪었던 모진 서름과 구박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그날 밤 소연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찬란한 오색 구름을 타고 황금용이 내려와 그녀의 품에 커다란 연꽃 한 송이를 안겨주었다. 연꽃 속에서는 맑고 투명한 진주가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아이가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라는 태몽이었다. 달이 차고 마침내 산달이 되었다. 소연의 산통은 길지 않았다. 순풍에 돛단 듯 건강한 사내 아이가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세상에 나왔다. 아이의 눈동자는 유난히 맑고 깊어 마치 우물 속의 그 물빛을 닮아 있었다. 태수는 아이의 이름을 용인이라 지었다. 용의 어짐과 덕을 본받으라는 뜻이었다. 용인이는 자라면서 총명함이 남다르고 성품이 온화하여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아이가 글을 읽기 시작하자 그 소리가 어찌나 낭낭한지 지나가던 학들이 지붕에 내려앉아 듣고 갔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집안은 날로 번창하여 곳간에는 곡식이 썩어날 정도로 넘쳐났지만 소연과 태수는 항상 곳간 문을 열어 굶주린 이웃을 구휼하는 데 앞장섰다. 세월이 흘러 소연과 태수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렸을 무렵 그들의 집은 인근 고을에서 제일 가는 명문가로 자리 잡았다.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관직에 오른 아들 용인이는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봉양하며 효자로 이름을 떨쳤다. 소연은 가끔 손주들의 손을 잡고 우물가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얘들아, 이 우물 깊은 곳에는 말이다. 은혜를 아는 용이 살았단다. 짐승도 은혜를 입으면 반드시 갑건을 하물며 사람이 남에게 베풀지 않고 욕심만 부려서야 되겠느냐. 아이들은 할머니의 무릎에 턱을 괴고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소연은 노구를 이끌고 조용히 우물가를 찾았다. 수면 위에는 붉게 물든 단풍잎 하나가 떠 있었다. 그녀는 난간을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제 제 삶도 저 단풍처럼 저물어가는군요. 당신이 주신 그 귀한 생명과 복을 과분하게 누렸습니다. 부디 다음 생에서도 좋은 인연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람이 불어와 소연의 백발을 흩날렸고 우물물은 찰랑거리며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맑은 소리를 냈다. 그것은 이별의 슬픔이 아닌 영원한 약속의 멜로디였다. 이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훗날 사람들은 그 마을을 용정리라 부르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욕심을 버리고 남을 돕는 것으로 애군을 막으려 노력했다. 소연이 보여준 선행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진정한 명당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 속에 있다는 진리. 그것이 바로 우물 속 이무기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가르침이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 작은 촛불 같았던 여인의 자비심이 거대한 용을 승천시키고 가문을 일으켰으니 인과응보의 수레바퀴는 오늘도 묵묵히 그러나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다.